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 문제를 논의할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과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개혁 추진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내후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내후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좀 조정하자는 의견을 냈었는데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의료계획의 원칙은 그대로다 이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내후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원점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온 배경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우선 그 26년도 내후년도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좀 열어놓고 생각한다는 의사는 계속 밝혀온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표현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좀 셌죠. 제로 베이스, 원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가 뭔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네. 봅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의료 공백이 지속된 게 6개월이 지나면서 기존 의료진조차도 이제 피로 때문에 더 이상 의료 활동을 더 이상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더더군다나 추석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의료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이것이 자칫 정부가 생각하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 의료 개혁에 관련한 어떤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또 국민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이라는 단서가 달렸습니다만 일단 당정이 제로 베이스에서 내후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배경,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 대통령께서 저번 국정브리핑 때 그때 그랬으면 이럴 것 같으면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조금 더 수월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뭐 노동개혁, 그다음에 또 교육개혁 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금개혁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할 수 있는 개혁이에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좀 허리띠를 졸라매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지만 의료개혁은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죽고 사는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한테 허리띠가 아니라 목을 졸라매는 따지고 보면 아주 엄중한 개혁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정브리핑 때 현실을 인식을 했다면 그렇게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아무 문제 없다.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다. 무슨 소리 하냐 하지 않았을 텐데 뒤늦게라도 지금 현장에 가보고 현실 인식을 하셔서 원점 재검토 부분들을 얘기하신 것들은 뭐 환영할 만한 일이다. 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를 뭐 여야 의정 이렇게 해서 뭐 대책을 세운다는데 그게 아니라 추석 전에 이걸 재빠르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만나서 어떤 국민들이 좀 이 의료의 붕괴에 맞서서 좀 응급실에 가서 너무 고생하시고 또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이런 상황들을 네.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빨리 도출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서 야당과 의료계까지 참여하는 여야 의정협의체 추진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제안이 있은 이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자, 당과 대통령실이 이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선 그 애초에 한동훈 대표가 26년도 의대 정원에서 유예하자는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는 보도가 된 경위 이런 것을 들어서 조금 불편한 기색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그리고 정부 의료계까지 포함한 여야 의정
이 협의체 구성은 대단히 그 가능성이 높았었던 일이에요. 네.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정부와의 어떤 정부로서 의료계와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을 깨트리고자 이 상황을 좀 변화시켜서 어떻게든 의료계와의 협상 테이블을 차리자 이런 차원으로 계속 의견을 개진한 것이 어떤 결실을 일단 맺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자 협의체가 국민들이 바라는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루고 의료 개혁 그리고 의료 공백 사태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네. 싶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한동훈 대표께서 그 좀 제안해서 빨리 시간을 서두르자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례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자초한 거 보면 시간이 없다는 걸 인지한 것 같고 대통령실도 화답을 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이 원점 재검토에서 조금 현실적인 방안들을 좀 한다면 2,000명만 고집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그걸 내려놨다고 봤을 네. 때는 좀 타협점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에 의대 증원을 시도하다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좌초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의료개혁의 개혁안들이 점진적 증원 부분이었고요. 연에 뭐 한 400에서 500명, 300에서 400명 이런 부분들을 의료계와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의료계와 타협을 하는 것이고 의료계도 더 이상 이제 조금 너무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도록 제로 베이스가 아예 증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의료계도 잘한 건 아니거든요. 응급 현장에 있어서 국민들의 생명이 정말 1분 여 3초의 그런 상황인데 의료계에 있어서도 의사들도 일정 부분 정부가 양보한 만큼 의사들도 좀 양보를 해서 좀 타협점이 될 수 있는 증원 규모에서 빨리 현업에 복귀할 수 있는 네. 사안들을 추석 전에 지혜를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협의체를 신속하게 만들자 이렇게 일단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구심이 들고 이슈 물타기, 시간 끌기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민주당의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여야 의정 협의체 일단 여야 정은 호응하는 모양새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참여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이렇게 구성하는 사자가 구성하는 이 상황을 아마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뭐 당연히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이제 구구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시간을 끌 이유도 없고 진정성 없이 그냥 협의체만 만들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뭐 정치적으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들어오시게 된 상황에서는 진정성을 갖고 야당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그러면 의료계에서 참여할 거냐? 그건 저도 참 예상하기가 네. 어렵습니다. 의료계가 어떤 창구가 하나로 좀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의협도 있지만 전공의 대표도 따로 있고 뭐 개업이가 따로 있고 병원이 따로 있고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의료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이 협상 테이블에 대표할 수 있는 의료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추려서 이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서 결국 의료 공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 과정에 꼭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민주당에서는 일단 호응은 했습니다만 의구심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의료계가 참여할 가능성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국면이 좀 불리하니까. 최근에 여론이 처음에는 뭐 경제, 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해서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이런 붕괴 쪽으로 좀 기울었다면 최근 들어서 점점 심화되는 게 의료 이 붕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여론이 조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툭 던진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 정도는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급한 거. 여야 정의 네 집단이 모여서 빨리 지혜를 도출해서 현업으로 그러니까 응급실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제출해야 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현실인식이 안 된 부분을 사과까지는 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온 국민 앞에서 예를 들어 의료 현장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그런 백업을 했던 참모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경질과 질책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도 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눈과 귀를 가린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해야만 의사협회 자체도 우리도 정부가 이만큼 책임자도 경질하고 이만큼 물러났으면 당신들도 이만큼은 양보해라 라는 어느 정도의 형평성 있는 협의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과까지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거는 이제 조금 뭐 정치적인 어떤 뭐 포인트를 하더라도 최소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 중에는 경질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의사 단체 쪽과의 협상에 있어서의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인효한 최고위원이 환자 수술을 부탁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어제 포착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 최고위원, 이미 예정된 수술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야권에서는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리위 제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어제 인효한 최고위원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게 야당에서 비판의 메시지를 좀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지금 현재의 의료 붕괴에 있어서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냥 그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응급실 찾지 못해서 2살 배기 내 자식이 사경을 헤매고 있고요. 70대 아버지가 쓰러져서 노동자지만 사망을 하셨고 또 어떤 젊은 친구는 심정지가 왔을 때 응급실을 못 찾아서 아니면 오래 기다려서 사망에 이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또 수술을 찾기도 쉽지 않아요. 일반 국민들은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집권여당의 지도부인 특히나 세브란스 병원에 30년 동안 근무했던 의사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문자 자체가 부탁해서 처리가 된 이런 부분들이 명백한 사실들을 보면 이게 어떤 특권층들은 지금 의료 붕괴에 대해서 크게 어떤 위기감이 없구나라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효한 최고께서 이 부분이 의사의 오랜 생활 속에서 인맥을 가지고 할 수는 있으나 명백하게 지금 현재의 상황과 시점이 좋지 않다. 그리고 그게 국민한테 알려져 버렸다라는 측면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어떤 본인의 거기에 준하는 거짓 표명은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김영란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 제소는 해야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치라고 어쩔 수 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인효한 최고위원은 이미 집도의가 정해진 상황이었고 수술을 부탁한 것이 청탁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미 예정된 수술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저런 문자를 이제 보시면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 의료 관련해서 청탁이 통해서 뭔가 소위 말하는 백이 있는 사람은 진료에서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서 진료받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효한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의료 입원하는 과정이라든지 수술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아예 처음부터 그 수속과 절차를 다 밟아주는 뭐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만약 그거 되면 그게 맞다면은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본인 얘기는 이미 집도의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 집도의를 아는 상황에서 부탁을 좀 해달라, 좀 수술을 잘해달라 의례적인 부탁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저러한 문자 내용이 국민들께 공개됨으로써 또 국민들의 어떤 마음, 특히나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것이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여파로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 의장 간의 회담도 취소가 됐습니다. 앞서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고 여기서 민생과 관련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었는데 특히나 지금 9월 정기국회도 이미 시작된 상황 속에서
여야가 다시금 좀 얼어붙으면서 협치 분위기가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 저희가 그 반대하는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차례 얘기를 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상 편성권을 침해한다든지 또 설령 그것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 지원하는 예산 지원 규모에 비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약하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여야 합의를 하자고 부르짖고 여야 대표회담까지 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또 행안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수적 우위를 가지고 통과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100% 행사를 한다면 여야 협치라는 그 정신은 어디에서도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또 막무가내로 행안위 통과시키고 이게 이제 넘어가면 법사위 가고 법사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올라가고 그러면 또 저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 싫어하는 그 과정을 또 밟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의미 없는 이런 절차 반복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왜 하는지 다시 여쭙고 싶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정책위 의장끼리 만나서 얘기할 만한 이 바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전환시키지 않는 한 여야 협의라는 것이 거의 무의미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25만 원 전 국민 지원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경제나 이런 민생 여건이 물가 그다음에 이 실질 임금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가처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가면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자라는 지혜를 짜서 제안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따지고 보면 선별적으로 할지 보편적으로 할지 논의를 하지 않고 그걸 헌금성 그냥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버리면 어떻게 논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하고 논의를 안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이거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야 대표회담에서 저는 이 부분이 좀 합의점을 찾기를 바랬습니다. 선별적이라도 하자. 이거는 뭐 3개월 안에 25만 원을 쓰지 않으면 이게 소멸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역화폐예요. 현금도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 경기도 부양되고 전체적인 그다음에 민생에 대한 지원금도 되면 일거양득이다라는 것인데 아니 윤석열 정부도 전 국민한테 현금 지원하는 것보다는 소상공인에게 맞춤 지원하자고 25조 원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또 현금 살포 아닙니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재정의 여건에 있어서 크게 무례되지 않는다면 쓰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이 좀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절충안을 좀 마련해서 통과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은 있고요. 일단은 행안위를 통과했으니 대통령께서 이걸 어떻게 또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또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공천은 당 공관위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외부 인사가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허위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 제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기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공천 개입 의혹도 추가해서 재발의를 했는데 일단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만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언론 기사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 의혹이 뭐 어떻게 증거로서 증명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검에 넣자. 이런 것이야말로 정치 공세죠. 제가 저희 당 공천 과정에 있어서 제가 공천 신청을 해봤고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회의에 들어가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용산 대통령실과 가까운 인사 그리고 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도대체 어디에 어떤 분이 공천 룰에 관계없이 소위 말해서 꽂혔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 소통했는지 저는 그건 모르지만은 이것이 공천과 연결돼서까지 의혹을 살 만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결과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검 사항으로 넣고자 한다면 뭐 두 분 사이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뭐 문자를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뭐 복원을 하든지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일단 밝히고
그 다음에 수순을 밟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신문 기사 하나 가지고 특검에 넣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께서도 전혀 공감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했는데 언론이 이 부분을 팩트 체크 없이 보도했으니는 만무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검찰도 건들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라고 통상적으로 국민이 인식하는데 어떻게 언론이 팩트 체크 없이 감히 보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황을 좀 인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많은 사람들과 최재형 목사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과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나눈다는 것은 뭐 통상적인 패턴인 것 같고요.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을 보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통상 이런 거면 가짜 뉴스, 괴담 이렇게 대응하면서 법적 조치를 할 텐데 허위다. 그러니까 텔레그램에 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는 않고 언론 중재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법적 절차로 들어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 중재 쪽에 들어가서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무마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 아직 언론 보도가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공천이 안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 공천이 안 됐어도 공천 개입을 했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당연히 당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김건희 여사는 텔레그램은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훨씬 더 납득이 있을 텐데 그 말을 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차후에 추후 어떤 추가 보도가 있는지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충분히 그 어떤 논박이 있다면 특검 대상, 수사 대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